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그 투디짓, 더블 디짓이 이제 될 만큼 많이 성원도 보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새해 맞아서 이제 새해도 사실 맞은 지 좀 됐는데 10번째 손님으로 누구를 모실까 하던 차에 마침 지난번에 그 출연해 주셨던 그 김영철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섭외 응해 주셔가지고 마침 또 선생님의 새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김영철 선생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김영철 선생님께서 이번 내신 책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최소한의 철학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게 제목만 보면은 좀 뜨아하죠. 이게 보니까 가나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가나 출판사의 일종의 그 시리즈물입니다. 최소한의 교양 지식이라는 시리즈고, 되면 뭐 최소한의 행동 경제학, 최소한의 심리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중에 특히 좀 10대를 타겟으로 한 책인데요. 철학 파트를 김영철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근데 이 제목과는 달리 이게 그 어떤 마치 제목만 보면 약간 공구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거 알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을 주지만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서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공구서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걸 정말 뭐 한 권 읽으면 철학에서 좀 알 수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한테 세상이란 건 이런 거고 인생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철학을 쉽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철학의 원인 뭐 주저하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지혜를 향한 사랑. 필로가 이제 그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식이라기보다는 사실 철학은 지혜를 알아가는, 탐구하는 사실 그런 학문이라고 원론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김영철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윤리학의 현대 윤리학의 대가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뭐 당연 권위자시고, 한편으로는 철학이라는 것이 골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견지하고 계시고, 현실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현실과 밀착해서 이런 견해를 아주 오래전부터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존경의 염을 마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철학자신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제까지 사실은 조금 하드코어하게 롱테이블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정말 좀 편안하게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50대가 많습니다. 50대가 많은데 아들이나 딸에게 혹은 뭐 손자나 손녀에게 한 권 건네주면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철학 지식이라는 책을 토대로 우리 인생에서 철학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우리 철학이 무슨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까를 한번 찬찬히 한번 따져보는 것도 이 시간을 즐기는 데 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김영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혹한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푹하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근데 오시는 길은 뭐 어렵지 않으셨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2026년 서울대학교 철학과 입시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혹시 아십니까? 18대 1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해방 이래는 아마 가장 경쟁률이 높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철학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철학을 요구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AI 세상입니다. 네. AI 세상에서 이제 일은 AI가 다 해. 답도 AI가 다 해줘. 그럼 사람은 뭐 해? 놀고 먹으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놀고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 뇌가 점점 둔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면은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 종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AI는 답하고. 그러면 학생들 생각에 무슨 전공을 내가 하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철학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철학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답이 없는 질문. 정답이 있는 질문을 만약에 AI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AI를 좀 고급 기능을 가진 검색기 정도로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답 없는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오늘의 삼성전자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할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죠. 이미 죽었는데. 네. 이런 질문을 챗GPT한테 해보면은요,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보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은 취하면 되고, 이건 뭐 헛소리구만. 그럼 안 취하면 돼요. 그 판단의 몫은 오롯이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판단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라. 2번째 최고의 질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니, 그 생각할 겨를이 있으면은 한 자라도 더 보겠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한다고 부모님들 가운데는 학생들 핀잔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시리어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시리어스하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분하고 얘기 나누세요. 그래서 걔가 자기는 뭐 축구가 더 낫다 그러면은 축구로 가는 거예요. 3번째 최고의 질문,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이게 최고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 없는 질문, 2번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 3번째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일수록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철학가에서는 늘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저그들끼리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지도 몰라. 뭐 신이 나서 내 마음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쟤들 아무래도 돌아온 것 같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엄청난 삶의 품격이 올라가는. 그거를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인간이 자꾸 AI를 닮아가고 있어요. 걱정됩니다. AI가 인간을 닮아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도 자꾸 AI를 닮아가고 있어요. 안 됩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가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니,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그거 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정작 학생들한테 자네 성찰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 명상하는 거 아닌가요?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은 성찰하는 거 아닐까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니까. 메디테이션이니까. 요가나 명상하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찰의 핵심은 질문하는 것.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공자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증자. 그 공자의 수제자. 증자가 자기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그러면서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죠? 3번째 답안해 줍니다. 그 나중에 한번 책 읽어보세요. 공자님의 논어 책 다 읽어보셨죠? 그런 거를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제 AI 시대에는 저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의 철학 지식, 아니 최대한이 아니야. 최소한 이거 모르고는 나는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AI스럽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근데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최소한의 철학 지식 이거 꼭 좀 사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네, 도서관에 다 이제 비치가 돼 있는 게 돼 있겠죠, 설마? 그럼요. 이렇게 좋은 책은 도서관에 비치가 그리고 또 있겠죠. 저희가 그 출판사 측에서 또 10권이나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벤트 해서 또 이걸 10개 뭐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PPL 해도 되는 겁니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항상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근데 제목은 철학 지식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목차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 이 책의 본질은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절들이 다 질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부 이런 질문들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된다라는 던져야 것을 어떤 됩니다. 가이드를 주시는 뭐 답을 해주시진 않죠 사실. 돈 잘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건 코인에 아니죠. 투자해라. 뭐 그럼요. 이런 거 그거는. 근데 이제 전부 이제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마다 5개의 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류고 30 하면은 30개의 질문을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고 특히 이제 대부분은 선생님이 또 윤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다양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 질문들이 어떻게 입체화되는가를 아주 쉽게 그러나 굉장히 뜯어보면 무게를 가지고 하시는 3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뭐 AI 말씀하시면서 3가지의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이 질문들이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들 때문에 철학을 하는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성찰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성찰이라는 거는 꼭 뭐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2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카르트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하자면 데카르트가 이제 성찰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질문을
악령에 속는다 하더라도 음. 제2성찰에 나온 얘기죠. 제1성찰에도 조금 비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악령에 속고 있는 너는 있지 않냐.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악령의 질문을 던지고 세 개의 질문을 던지는 너는 있지 않느냐.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이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일종의 해답, 음. 정해져 있는 어떤 정답 이런 건데 설사 그 니들이 정답에 속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답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너는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찰의 어떤 본질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근원을 향한 어떤 시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그렇죠. 근원을 향한 질문을 던지면 정답이 있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근원을 향한 질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 쓸모라는 게 이제 어떤 쓸모냐에 따라 아니 다르겠지만 그거 뭐 물어서 답이 나온다고 돈이 안 해서 생기잖아요. 돈이 됩니까? 떡도 안 생기고. 뭐 밥이 네,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근원적 질문이야말로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삶을 쌓아 올리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AI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범적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는 아마 이런 것도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필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AI가 이런 근원적 질문을 던질 수는 없거든요. 이런 근원적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일단 물음의 주체가 서야 하는데 물음의 주체가 사실 AI는 없기 때문에 그 주체라는 굉장히 좋은 존재가 포인트입니다. 감정도 가지고 있고 책임도 져야 하고 의지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오늘 이제 주제 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성과 의지 간의 문제인데 사실은 AI는 어떻게 보면 순수 지성이죠. 그런데 저는 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 지성이 이제 AI적 지성하고 조금 좀 다른 지성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걸 포함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지와 지성과는 상당히 분리해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주의주의자, 주지주의자에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게 이제 플라톤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이 항상 변증적으로 엮이면서 굴러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 근원을 향한 의지 이것이 결국엔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지 인간이 과연 그렇게 성실할 것이냐라는 걱정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잘 의지를 안 보이고 뭐 아주 궁지에 몰려야 의지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결핍이 있어야 의지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의 좀 문제점이라면 점점 결핍을 지워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AI가 많이 해결해 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철학적인 문제를 또 계속 던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꼭 뭐 이래서 뭐 철학과가 18대 1이고 뭐 철학한 저희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원적인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니 이게 다른 과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서울대 컴공과 경쟁률은 떨어진 건 아시죠?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알죠. 작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구글에서 AI 프로그래머 10,000명을 잘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AI가 필연이죠. AI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단 코딩을 할 사람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가 점점 사람들은 왜 이 AI 시대에 철학이 필요하냐.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거든요. 결핍이 상실될 때 인간성도 상실된다. 그 쇼펜하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사는 고통과 또 다른 것 사이의 순환이다. 결핍이 있으면 고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쾌락이 온다고요? 지루함이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핍이 없으면은 다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지루해. 그것도 지루하다 보면은 또 결핍이 생겨. 그래서 지루함과 고통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자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고통 고통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돼야 된다.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고 결핍으로 인한 거기에 성찰이 더해지면 진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쇼펜하우는 고통에서 만족되고 나면 바로 지루함으로 간다 그랬는데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이 기업인인데 뭐 사고하는 거 보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책도 썼는데 네. 성찰을 거기 집어넣어요. 어떤 결핍을 자기가 느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내 삶은 이것과 지금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성찰해서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진보가 일어난다. 이게 시계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럴하게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해결적 사고랑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변증법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의되면 아웃 헤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정이 돼서 반이 나오고 또 아웃 헤븐에서 올라가고. 중요한 거는 합은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다. 동시에 합에는 정의 요소와 반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변증법적인 그런 그 상승 곡선을 상당히 낙관주의자죠. 진보주의자. 그렇죠. 뭐 어떤 뭐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또 인간이 또 그 이노베이션의 영역이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것이 사실은 물적 토대와 관련된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꾸리는 데는 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혁신이 되는 게 그리고 혁신에는 반드시 성찰 혹은 뭐 반성, 뭐 리플렉션 혹은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인간이 또 그 이노베이션에 너무 얽매이면 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선생님 이제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을 근원적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본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성찰의 필요성 이것은 점점 강화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바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동기나? 이 계기는요.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네. 학생이 교수님 철학 꼭 배워야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하냐고 이런 질문.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학생이고 스마트한 학생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딱 들어가는 네? 정답이 없는 질문이 그러니까요. 쓸모없는 질문이고 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리석어 질문이고 철학 무조건 공부해야지. 네. 철학과 노는 애가. 네. 근데 철학 꼭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개념만 너무 어렵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어디 뭐 출세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다른 대학의 전공들은 보면은
졸업하고 나면 졸업생들이 가는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 음. 치과대학 나왔다. 음. 그 전부 치과 의사 하는 거죠. 화공과 나왔다. 그럼 뭐 석유화학회사 예? 이렇게 돼 취직하고, 토목공학과 나왔다. 딱 뭐 건설회사 가는 거고. 철학과 나온 제자들 보니까요, 다양해. 어떤 애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언론에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딴 데 가 있고, 어떤 애는 저 제약회사 영업사원 하는 애들도 있고, 천차만별이. 왜? 뚜렷하게 하는 게 뭔지가 피차간에 몰라. 회사에서도 쟤를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본인도 자기가 어디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진출 분야가 다 다양하고, 근데 나중에 만나서 철학과 들어온 걸 후회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데, 네, 대부분 자기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큰 도움이 자기는 받았다고. 그게 어떤 걸 그럼 도움을 받았냐 얘기하면 주로 생각하는 법,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게 니체가 말하는 관점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철학 공부를 한 친구들은 뭔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힘들었던 점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분야가 다 흩어지니까 소위 선배가 끌어주는 게 없어. 그 직장에서 철학과 나온 선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그냥 인디펜던트, 독립군. 근데 그게 강하게 만든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언가에 의존해가지고 비비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왜 어떤 조직에 가든지 정치적인 커넥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AI 시대에는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연결고리, 선후배 간의 끈끈한 이런 걸 가지고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판별하기가 훨씬 쉬워졌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철학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는 철학을 쉽게 전달할 수, 이 좋은 학문, 개념에 대한 명료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넓게 볼 수 있고 얼마나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책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지금 이번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필생의 미션으로 어떻게 하면은 철학이 현실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 문제의 깊이와 넓이를 더 넓혀주고 깊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책들을 앞으로 쏟아낼 작전.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철학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런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육상 선수면은 뭐 축구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운동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초 체력,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 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내가 이제 근육이 기본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면, 속근육부터 발달되어 있으면 다른 운동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철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을 다른 필드로 가든지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는 역시 학문과 관련해서의 어떤 생각의 근육이 일단은 키워져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쉽게 잘 적응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사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랄까? 실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한편으로 저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자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그 뭐 사실은 뭐 롱테이블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학이 쪽에 그렇게 몰두해 있으면 실제로 자신의 개념 속에 빠져서 음. 세계를 반영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정합성 속에서 맴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심화돼서 혹은 확장돼서 그것이 또 세계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 책이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건네는 말 같다는 말씀이, 여기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의 어떤 정합성이나 개념의 어떤 엄밀성이나 이게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라고서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듯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다는 어떤 그 목적에 참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습니다. 철학은 멘탈 이종 격투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심오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철학의 매력은. 예를 들어서 이종 격투기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아니,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벨트 밑에는 못 때리게 돼 있고요. 뭐 몇 가지 아주 최소한의 규칙 빼고는 없어. 복싱에서는 발로 차면 안 되죠. 유도에서는 때리면 안 되죠. 뺨을 때리면 안 되죠. 뭐 몇 가지 규칙, 레슬링에서는 또 뭘 못하게 돼 있습니까? 레슬링은 일단 박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레코로만 같은 경우에는 상체만 해서. 그러니까요. 이종 격투기에서는 뭐 때리고 차고 뺨 때리고 뭐 주먹질하고 뭐 다 허용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학은 질문에 성역이 없다. 신학이 굉장히 심오한 학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사실은 답정너예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 네. 끝에 가면 없는 것 같이 하는 거 논변들을 다 까부시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막판에는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 신은 정말 존재하냐? 네?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두뇌 근육, 아까 생각의 근육이라고, 그 근육이 왕성해지고, 철학이야말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응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왜? 기초가 탄탄해야지 응용이 가능하지. 기초가 부실하면은요, 응용이 어설프고 또 한두 개 딱 배운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도 약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는 한두 개 정도의 응용을 좀 하세요. 저는 사실 이 책 쓰면서 뭐 융이 철학자냐 심리학자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그 융이 한 얘기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캐롤 드웩 얘기 그 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그 캐롤 드웩은 뭐 유명한 심리학자죠. 갖다 쓰고 갖다 쓰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뭐 고유 영역이라고 그래서 뭐 자기네 거를 너무 그 하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철학자들도 인접학문, 인류학자 덤버 얘기도 하고 캐롤 드웩 심리학자 얘기도 하고 심지어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자 그 사람 사실 철학자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강단 철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그 철학만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많은 인접 학문에 대한 과학 지식을 섭렵한 다음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시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스펙트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차적으로는 문헌학자와 철학자는 좀 구분하자. 아하,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아하, 일단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물론 이제 필로로지와 필라소피가 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문헌학은 정답이 일정 정도 정답을 향해 가는, 정답은 그렇죠. 없어도 그렇죠. 정답을 향해 가는 거고, 사실은 철학은 정답이 없는 게 철학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둘 사이의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 입장과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책을 쓰신 이 30개의 절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촬영 전에 선생님하고도 어떤 얘기를 나누기 좋을까 이렇게 좀 상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씩 한번 좀 그러죠.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네, 생각이 꼭지별로 되어 있으니까. 드는데, 네, 일단 저는 1장 1절 네. 혼자 있으면 좋은데 왜 가끔은 외로울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왜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나이 들면 진짜 친구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사회적 관계로 존재로서의 나는 또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요 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고독을 즐길 줄 모르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어느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안전감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지, 나 혼자 따로 있으면은 뭐 무섭다, 외롭다. 그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행동, 즉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책임질 자세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즉 나 혼자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립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고립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도 다들 나를 따돌려, 뭐 왕따 되는 그런 기분이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고 또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무리로부터 이렇게 자꾸 삐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외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저를 안 불러줘요. 외로워요. 야, 네가 전화해. 네가 누구 이렇게 같이 놀자고 연락을 하면 되지. 왜 어디로부터 연락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실은 그 자세가 문제예요. 아니 다른 애가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바란다?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준다? 그럼 내가 걔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립돼서, 근데 이제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없어. 전화할 사람이 없어. 이건 이제 고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립과 고독은 구분하셔야 되고, 고독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자유로워질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있지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내가 전화 걸어서 좀 보자 그러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그러면 상처 입어요. 아니, 니는 그러면 남이 니한테 전화 걸어서 보자 그랬을 때 한 번도 내가 바빠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냐고. 그럼 그 사람 상처 준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가면은 상처 있고 떨어지면은 춥고, 이게 기억나는 동물이 있으시죠?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고슴도치를 말해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들이 저거들끼리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가시가 서로 찔러. 그래서 따가워서 서로 떨어지면은 또 겨울에 추워. 가까이 가면 따갑고 멀어지면 춥고 밤에 잘 때 어떻게 잡니까? 동물학자들이 이거 관찰해 봤어요. 고슴도치가 밤에 어떻게 자? 밤에 어떻게 자나? 그랬더니 추울 때는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딱 붙어서 잔다고.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코 있죠, 코. 거기는 가시가 없어. 코를 맞대고 잔다. 저들끼리 코를 맞대고 자. 안 추울라. 그 또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온몸을 갖다 대면 가시에 찔리지만 코만, 가시 없는 코만 갖다 대면 체온은 나눌 수 있고 그렇다고 가시에는 안 찔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전화를 하시는 편인가요? 전화를 받으시는 편인가요? 횟수를 보니까 네. 주로 받는 편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결국에는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인기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고독할 틈이 없는 거 오는데 아닙니까? 고독할 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전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또 이게 뜸하면은 또 슬 만들어. 야, 뭐 내일 시간 되냐?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 밀착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최근에 고등학교 동기회 180명을 대표하는 회장이 됐어. 아이고야. 야, 이제 일 났어. 이거 고독을 말씀하실 계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책에서 아까 뭐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를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상당히 의도적이고요. 그 의도적인 이유는 질문은 공통적일 수 있지만 답은 결국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최소한의 철학 지식 이거 읽고 이제 나는 김영철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정답을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질문은 제가 드렸지만 또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루트를 보여줬지만 결국 목적지와 어느 루트로 갈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네. 고독을 즐기라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냥 뭐 어울리고 부대끼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게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 정반대에 가깝고.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나? 생활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재미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성곽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게 뭐랑 도통하냐면 선생님 책 네. 중에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5장 1절과 2절. 좋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슨 의미일까? 왜 가족보다 친구가 편할까? 요거하고 이제 사실 좀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도 이게 고독이라는 것이 이제 혼자 있음, 나에게 오롯이 집중함 이런 의미일 것일 거고 그런데 이제 사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쵸? 사회적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그 사이 어떤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독을 지워주는 것은 드라이한 사회적 관계 속에 누구라기보다는 사실 친구잖아요. 선생님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친구와 친지들 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또 이게 인간은 혼자냐 아니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냐 여기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딱 대비될 만한 사람이 일단적으로 로크와 막스가 떠오르는데 로크는 일단은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석판을 이야기하죠. 타블라라사. 음.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 석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가면서 그 석판에 쓰는 글들이 달라지겠죠. 막스는 그게 아마도 제가 기억에는 정치경제 비판 서문으로 기억하는데 인간을 사회적 재관계의 총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회적 관계들의 총합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아빠, 뭐 혹은 뭐 어느 조직의 뭐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뭐 이런 페르소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그거 이상의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과 사회 사이에서의 어떤 변증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성광론 얘기인데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 이제 과학기 성광론인데 성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건 이제 중세 시대 서양 중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 장원이나 그 봉건 영주가 사는 곳이 구성이 되냐면 성이 있고 그건 내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문이 있고 이제 성문을 열면 이제 침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이 있고 넓게 바깥에 곽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해자라고 해서 이제 구덩이 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곽이에요? 그게 곽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성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곽이란 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성과 곽을 합쳐서 성곽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다. 1번은 곽은 널널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성이 튼튼한 사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곽이 튼튼해. 곽에만 들어오면 성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냥 쑥쑥 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의는 뭐냐면 성은 나예요. 나라는 사람. 곽은 인간관계의 풀. 그러니까 저는 어떤 타입이냐? 저는 곽은 막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성은 다 열어놓는. 그러니까 곽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곽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기만 하면 지나내나 뭐 거의 같은 사람처럼. 물론 이제 나이 먹고 나니 이것도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들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곽은 널널하고 아무나 막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막 맺는 거죠. 근데 정작 마음은 열지 않는 거죠. 딱 내성은 딱 닫혀 있는. 나는 후자 같은데. 선생님 후자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해요. 나는 후자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덜 고독합니다. 고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쉽겠죠. 누구든지 다 고독한데. 아니 뭐 고독의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어떻게 보면 고독의 정도. 왜냐하면 성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저 같은 타입은 오히려 역으로 친구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나 친구 못 돼. 아무나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이제 그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와튼 스쿨의 경영학과의 조직행동론 교수 출신은 심리학과예요. 미국에 보면 미국의 경영대학원에는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학부 경영학과, 석사 경영학, 박사 경영학,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가잖아요. 경영. 진골이지. 근데 미국은 유독 경영학과는 학부에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있는 데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있지만 좋은 학교는 없죠. 좋은 학교는 정확히 없죠. 좋은 학교.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학교에 있는 이유는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그래도 좀 학생들 장사가 되니까. 마케팅이 되니까. 이거 모르겠어. 누가 들으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거나 그 이제 아담 그랜트라는 그 이제 심리학과 박사 출신의 경영대학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관계에는 강한 유대관계가 있고 약한 유대관계가 있다.
강한 유대 관계는 누구겠어? 대표적으로 자기 가족. 그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은 뭐 아주 가까운 친척. 이런 정도는 강한 유대 관계. 네. 약한 유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글쎄 횟수로 얘기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보는 관계? 뭐 동창 중에 동창 중에 한 명? 뭐 혹은 뭐 옛 회사 뭐 상사 상사 또는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업종의 무슨 협회에서 알게 된 사람 뭐 이런 약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세상에서 처세에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약한 유대 관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성광론에서 그 곽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뭐 가족한테는 얘기 못 하는데 친구한테는 네, 오히려 네, 얘기하기 네. 편한 경우 이런 게 이제 가족은 이게 강한 유대 관계이기 너무 때문에 엮여있죠. 진짜 뭐 호적에 팔 수도 없는 네, 거고 맞아요. 파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뭐 갈 때까지 간 거고 그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한 다리 건너 또는 2다리 건너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증폭되고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회사의 CFO가 재무 담당 부사장이면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요즘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친척 아니면 강한 유대 관계에 그렇죠.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시켜. 격리인데. 네, 네. 격리인데. 옛날로 치면 격리부작인데. 이 입 열면 그냥 뭐 네. 그냥 국세청에서 하루 만에 다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자리가 빈 거예요. 그 자리를 찾고 있는 걸 갖다가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3번 보는 사이인데 어느 날 호텔에서 같이 이제 뭐 한 100명, 150명 모이는 자리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한테 이거 우리 회사에 지금 CF 자리가 비었는데 이거 누구를 시켜둘지 뭐 그렇다고 해서 구직 공고를 낼 수도 없고 부인 공고를 낼 수도 없고 난감하다 그랬더니 마침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조카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한국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한국 내에 직장을 좀 못 찾아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애 똑똑하고 그래요? 면접 한번 봅시다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병은 자랑하라고 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꼭 자기하고 막 최고 배후 절친 걔한테만 털어놓고 남한테 안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만능 인간을 맥가이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고민스러운 걸 툭툭 아니면 말고 툭툭 허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의외로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을 좀 넓히시오. 네. 그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을 높이 세웠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 그건 뭐냐 하면 이 성에 들어온 친구들도 부담을 느끼죠.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진정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찐친. 너 내 눈빛만 봐도 너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저는 더구나 좀 주지주의자 쪽에 가까운 하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자신보다 더 이해한다고 적어도 제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발벗고 나서는 사람. 전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찐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또 뭔가를 전 그거는 원하지 않고 그리고 보면 친구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케이스가 많고 친구들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친구들도.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보다 저에 대한 이해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 자신을 이해할 때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야박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작 실제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친구가 좀 더 정확하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타인의 시선은 감옥이다. 사르트르 얘기. 네. 남이 보는 나 그리고 진정한 나,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그러니까. 수가 없죠. 네. 그 사르트르가 쓴 극에 희극에 나오는 얘기죠. 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네. 지옥에 도착합니다. 네. 근데 지옥에 도착해 보니까 본인들은 물론 다 뭐 자기는 결백하고 억울하고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101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자기는 결백하지만 어쨌거나 뭐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무슨 뭐 고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황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끓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거울이 없어. 자, 그랬더니 거울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얼굴에 껌댕 묻었네? 그럼 거울이 있으면 당장 자기가 거울 보면서 껌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서 딱딱 어떻게 할 텐데 너 얼굴에 껌댕 묻었다. 진짜? 그래. 그러면 껌댕 묻은 게 돼버려.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해주느냐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 나도 또 네가 너는 왜 뭐 어떠냐 얼굴이 또는 뭐 그 눈 양미간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어느 게 더 맞느냐? 어느 게 더 진정한 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과연 이제 어느 쪽이 더 정확하냐? 물론 이제 정확하다는 것도 답은 없죠. 뭐 인간은 계속 또 변하고 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정답이라는 것도 찾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또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어서 또 의지가 또 인간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한때 유행이라면 좀 그렇지만 즐겨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 착해 그러면 야 그거를 네가 착하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남들이 너더러 착하다 그래야지 착한 거지 이런 얘기를 전 거부감이 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남들이라고 할 때 남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마치 사람은 미래다처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혹은 사람이 먼저다처럼 도대체 뭐보다 먼저인지 또 그때 사람은 뭔지 저는 일단은 정확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럴듯한 어떤 그림은 일단은 나 자신이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규범적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친구가 아닌가. 그때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닌가. 지나가던 사람이 혹은 뭐 제 직장 동료가 혹은 뭐 제 직장 상사가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지 라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정답에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친구가 넌 참 괜찮은 놈이야. 이래서 이래 라고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정답에 가깝고 의미도 있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헤드헌터들이 네.
이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그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남들로부터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뭐 다른 사람도 케어할 줄 알고 뭐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타적이고 협조적인 사람이란 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보고 이기적이라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헤드헌터가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당신이야. 근데 이게 평판조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레퓨테이션. 레퓨테이션. 그 평판조회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뒷담화 조사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네. 평판이라는 게 뭐 본인 앞에 대놓고 훌륭하십니다. 그게 평판 아니거든. 그건 아첨이지. 그 평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없는 데서 야, 걔 인간 쓸만하다. 야, 걔 쓰레기다. 뭐 이 뒷담화한 것들을 다 수집하면 그게 평판 조회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본인이 억울한 점들 많죠. 그 사르트르의 감옥이 희극에서도 또 자기는 다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깡그리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한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컴프로마이즈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대충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판과 실제가 거리가 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평판과 실제가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고, 뭐 일테면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런 경우 참 많은데,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 저희 아버지가 봉직하셨던 학교에 이제 뭐 되게 어렸을 때 갔더니 수희 아저씨께서 이 교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집에서 뭐 큰 소리 한번 안 하시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훌륭하시. 전혀 아니거든요. 집에서 맨날 큰 소리 치고 많은 어머니한테 맨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맨날 타박하고 반찬 타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특히 경상도가 좀 그렇고 제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흔하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밖에서는 천하의 호인이고 집안에 들어오면 아니고. 그 목사님 아들들이 되게 비뚤게 나가는 게 저 강단에서 설교할 때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선생이라는 직업이 참 힘든 겁니다.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마치 여기도 보면은 그 잔소리 얘기 나오거든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왜 그게 자꾸 잔소리로 들릴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한 나의 평가는 이거야 라고 성적표를 주는 거거든. 저지먼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특히 서양 전통에서는 그 저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냐면 하면 인간관계가 다 끊겨.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쓴소리를 즐겨라라고 하는 게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왜? 쓴소리라고 하는 것이 쓴 이유가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이 어느 정도 쿠션이 필요해요. 버퍼가 있어야지. 버퍼 없이 그냥 뭐 권투로 글러브 끼고 해야지. 이거 맨주먹 그냥 쾅 때리면은 그거는 상해지 상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 나름 해결 방법은 그래서 대화입니다. 대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들으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어떤 저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점이 그러니?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 그러면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물론 그 대화를 하려면 일단 그리고 또 전제해야 되는 건 제가 솔직해야죠.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기 지옥 앞에 선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잘 듣는 것,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아버지가 이런 이유는 내가 보기에 가오를 잡는 거다. 간단히 말하면. 근데 가오를 잡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듣는 것. 그렇구나. 그것도 일종의 쓴소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뭐 내 입장은 또 이래서 이렇다 그럼 저것도 들어보고 뭐 그런 면도 있겠구나. 요게 돼야 진짜 자기 모습이 좀 바람직한 형태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사실은 군 리스너죠. 굉장히 군 리스너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뒷담화가 안 좋은 이유는 본인이 앞에 있는 데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없는 데서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그건 오해다 라고 방어권을 행사할 텐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해명할 기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등 뒤에다 칼 꽂는 거거든요. 근데 뒷담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 인간이 그 언어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인간의 두뇌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뒷담화를 하면서부터 인간 두뇌의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줄이는 걸 어느 레벨로 줄여야 되냐면 그 뒷담화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 앞에 있어도 난 그 얘기는 할 수 있다. 그까지만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했는데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주변에. 그럼 어떤 오해를 받냐면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내 앞에서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나 없을 때는 얼마나 심하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근데 사실 거꾸로거든요. 제 케이스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뒤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할 얘기 다 했는데 어렸을 때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는데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은 본인 만나면 그 앞에서 또 그냥 완전히 또 표현하는 형태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더 많죠. 그러니까 뭐 더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또 뭐 이제 그만큼 또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도대체 이제 결국에는 선생님의 어떤 질문의 핵심은 사회를 매개로 했을 때 과연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성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 속에 갇히지도 말고 그러나 또 평판의 노예가 되지도 말고 그 사이에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이기로 이제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들은 거고 정말 저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정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들어요. 맞아요. 너무 안 들어요. 굿 리스너라는 거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굿 리스너는 굿 퀘스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몰라 사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말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말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죠. 듣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말하는 거는 쉬워. 특히 사람들이 말하기 가장 쉬워하는 토픽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그렇죠. 자기 자랑, 그렇죠. 자기 그리고 얘기. 자기 자신의 얘기. 그건 지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거 얼마든지 뻥칠 수도 있어.
뭐 지가 확인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특히 자랑. 그러면 쉽게 막 하는 거야. 치부노도 살짝 감춰도 모르지. 그런데 그거를 들어주고 있으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저 말이 다 맞는 얘기일까? 이거 생각하는 게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렇죠. 듣기 싫은 거야.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다 싫어하거든. 왜 자기 자랑하는 거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막 신나, 엔돌핀이 막 돌고 듣는 사람은 그거 다 figure out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머리가 뽀개지겠어.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생각의 끈을 놓쳤다? 주는 거지 뭐. 응?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공 의식이,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신감이 없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자신감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이제 초딩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다 해내요. 제 사전에 실패란 단어는 없어요. 이건 또 인용한 것 같아요. 이거 자신감 아닙니다. 자신감이라는 거는 난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다. 나는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진짜 실력 없는 애는요. 남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해. 지 실력 없는 게 뽀록 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렇죠. 세 번째, 공자님이 말하는 군자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실수를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남이 고치기 전에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게 공자님이 말하는 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핍, 고통 거기에 성찰이 더해져서 진보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룬다. 이게 캐롤 드웨이기 얘기하는 성장 마인드셋이고 재능이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요거는 DNA 결정론자에 따르는 고정 마인드셋이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요즘은 운구기일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뭐 이생망이다.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기 이게 원인은 급속성장에서 오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것 중에 하나는 급속성장을 해놓으니까 출발선상이 같았는데 록펠러서부터 이 양극화가 진행되어 온 미국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는 있죠. 지금 뭐 지난해나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포니 타더니 그 다음에는 뭐 벤츠로 올라가 있고 나는 여전히 아반떼 타고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눈으로 딱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건 사실인데 그 양극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하다. 세네카가 에픽테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벌어진 일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생망 이렇게 태도를 보이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추스리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싫어요. 이생망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히키코모리든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본인도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나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왔네요. 하지만 히키코모리들도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3자적인 상태로 방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은둔 외톨이들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거기에는 철학적 상담도 필요하다. 물론 심리 상담, 뭐 정신 분석 뭐 다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중증으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보면 논리적 모순 속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 그걸 우리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자니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자니 또 문제가 있고, 두 뿔 중에 어느 뿔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철학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 딜레마 자체를 해소시켜요. 딜레마를 딱 박아놓고 어쩔래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와. 근데 네가 지금 만드는 두 뿔은 스트로맨을 만들어 허수아비 논증을 세워놓은 거다 라고 하는 쪽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킴으로 해서 그 딜레마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해소되는 쪽으로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철학자의 역할이다. 이전에 나도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꾸 그 딜레마를 통해서 모든 거를 한번 너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봐라 했는데, 일정 부분 그런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딜레마를 해결할 거냐? 해결책은 절대 안 나와. 딱 그 딜레마를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 위켄슈타인이 얘기하듯이 문제를 해소시켜라. 솔브하는 게 아니라 리졸브해라.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딜레마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또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삶에서 결국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데, 그 결단이 나오는 과정이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서 결단하는 경우는 우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처해진 상황에서 충분히 스스로 고민을 하고 양심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난 이거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현실과 그 논리의 세계, 특히 형식 논리의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냐면, 그 제논의 역설이 나오잖아요. 날아가는 화살은 멈춘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근데 현실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실은 다른 식으로 굴러가고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 멘탈 트레이닝, 멘탈 이종 격투기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딜레마하고도 싸워보고, 뭐 샌드백 치면 샌드백 이길 수 있나? 그렇지만 샌드백 치면은 머슬이 튼튼해지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샌드백을 치지, 샌드백을 이기 위해서 샌드백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나면 이제 그 잘못된 슈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함정에 안 빠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철학자들이 필요한 이유. 네, 맞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자신감과 관련해서는 또 무엇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2장의 1절 사람들은 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까? 요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들이 과연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이 해도 매력 없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매력을 못 느끼고 이런 경우는 그렇죠. 너무 물론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잘생긴 남자랑 이렇게 다니면 저 잘생긴 남자랑 다니면 쟤도 대단한가 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남자 여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 혹은 매력적인 인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뭐 생긴 건 좀 그래도 얘기 좀 나눠보고 그러다 보면 매력을 느끼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그 매력적인 사람들은. 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과연 그게 그들이 이뻐서일까? 많은 경우엔 이쁨과 잘생김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자신감으로 얘기를 환원해 버리면 결국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은 그걸 이제 자신감을 바로 표출할 수 있고,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는 있으나 뭐 외모가 평범한 사람들, 혹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자신감이 매력으로 바뀌기까지가. 그래서 결국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그 결국에는 매력이라는 건 자신감이 아닌가. 그러면 그 자신감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타임 스팬, 그 시간을 얼마나 투여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포커스는 내가 자신감을 어떤 형태로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A 그룹한테는 당신이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여성이 전화를 받는데 그 여성은 굉장히 미인이다. B 그룹한테는 뭐 평범한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 인상을 이렇게 써서 제출하라. 그랬더니 미인이라고 얘기한 얘기를 들은 A 그룹 사람들은 그 여성은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이 착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B 그룹은 무뚝뚝하고 별로 친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썼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A 그룹의 상대방 그 여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화가 걸려오면 그 사람이 너한테 하는 식대로 그렇게 대해줘라. 그렇게 반응해라. 뭐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하고 뭐 하는 대로 그 사람이 너한테 전달되는 그 느낌대로 그대로 그냥 해줘라. 반사. 그랬더니 A 그룹 여성들은 한결같이 막 그 자기한테 만나고 싶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기를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줬고, B 그룹은 벌써 전화 걸려오는데 목소리가 그냥 틱틱거리고 막 이런 식이라 자기도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고 자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외모가 능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파워풀하죠. 파워풀해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면은 뭐 너무 공자님 말씀하시는 거고 분명히 짧은 시간에는 그게 하는데 맞습니다. 지속될 거냐? 그 결혼하는 배우자는 다른 문제거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 네. 그리고 예쁜 것도 진리거든. 화무 11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롱텀 장기적인 데에서는 다 부질없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역시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마음이 예뻐야 진짜 미인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신감을 뭐 어디서부터 얻을 것이냐. 사람마다 진짜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제 방식은 아까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제가 가장 냉혹한 비판자가 되는 게 저희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개는 또 그건 이병익 선생이 굉장히 좋은 성격을 좋은 자질을 타고나서 그런 건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어. 실제로 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대부분 기가 죽는 경우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가 죽습니다. 딴 사람이. 아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가 죽는다기보단 우울해질 수는 있겠죠. 학생 그룹을 A, B, C 세 그룹으로 네. 나눠 가지고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 네네네. 제일 탑에 있는 학생들은 너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원래 속해 있는 그 실력보다 항상 밑으로 얘기해. 아 그렇습니까? 그럴 법하네요. 네. B 그룹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원래 속해 있는 미들보다 더 위라고 생각해. 자기 원래 실력은 이런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문제를 조금 알고 있는 네. 문제를 실수해서 그렇지 지성적이 지 실력이라고 생각 안 해. B 그룹. C 그룹은 뭐 역시 자기 실력보다 자기 성적보다 자기 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탑 클래스만 자기 실력보다 자기 성적이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해. 탑 그룹만. 그 즉 굉장히 자기한테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어쨌든 저 이제 포커스 자신감이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B 그룹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더 자신감을 얻을까요, 과연? 아니 자신감을 얻는다기보다는 지 평가를 갖다가 좀 되게 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 꼭 자신감을 얻는 거야.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 불안. 아 내가 핑계만 대고 있군 이런 생각이 더 들 거고 내 말을 다음번 시험에서 좀 책임져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사실 계층을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건 있다는 거죠. 제 자신감의 원천이 1차적으로는 뭐 여러 원천이 있겠지만 일정 정도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어떤 이런저런 뒷담화나 뭐 이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느냐. 그 거리를 두면서 좀 건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봤을 때 좀 야박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저 자신의 뭐 이렇게 해서 노력했더니 그래도 나는 뭐 10점 만점에 5점은 돼 라고 하면 누가 뭐 그걸 7점이라고 해도 10점이라고 해도 그닥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심지어 뭐 3점 2점 뭐 얘기해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제 판단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의존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그렇죠. 없는 사람이죠. 자신감을 가지기가 힘들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약간은 좀 그러니까 기초 없는 자신감이기가 쉽죠. 그래서 철학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최소한의 철학 지식을 꼭 좀 더 읽어보시라고. 네, 정말로요. 여기 그 인생 보면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생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의 그 여기가 2장 5절로 기억하는데 2장 1절이군요. 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 구절만 읽을게요. 한때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을 때도 나를 똑같이 대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은 똑같이 사랑할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외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마음과 태도는 오래도록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아름다움이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간을 매개로 한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 자신,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뭐 제가 뭐 머리카락이 몇 개 더 하얘졌다고 해서 제가 아닌 거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제가 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 뭐 불구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건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타인에게는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그 저는 뭐 선생님하고 그런 점에서는 뭐 약간 주안점은 다릅니다만 저는 그 도덕의 핵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럼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요 선생님 구절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선생님께서 그 기차 시간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금 갑자기 그 부산에 내려가시게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선생님하고 좀 얘기도 좀 길게 나누고 그리고 또 끝나고서 좀 뒤풀이도 하고 원래 그럴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제가 마무리 클로징 멘트만 조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책 그 어려운 책 아닙니다. 쉽게 쓰려고 무척 노력을 한 책입니다. 다만 한 번 읽고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틈나는 대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책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시면 인생 사용 설명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들인 책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롱테이블 10번째 시간, 그 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김영천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최소한의 철학 지식, 사실 지식보단 지혜에 가깝습니다. 근데 원래 철학이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그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그 가나출판사 측에서 감사하게도 그 책을 10권을 협찬을 해주셔서 언제나 그렇듯이 댓글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10분께 선생님의 서명이 담긴 최소한의 철학 지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과의 롱테이블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꼭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 저희 작업의 자유 채널 사랑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